관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오상배 대위 이분이 사실은 그 어제 공판 핵심 증인으로 핵심 나오셨죠. 증인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는데 내용이 대단합니다. 석동현 변호사 때문에 일단 이건 내가 양심 고백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, 김 변호사님. 그렇습니다. 이제 오상배 대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. 그래도 이제 수방사령관 일단은 장교하면서 부관을 한다는 거는 네. 일단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. 네. 잘하는 사람들 시키고 또 수방사령관 정도로 중요한 사람의 부관이면은 굉장히 충직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거든요. 이 사람이 거짓말 아무 요인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그냥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분의 말이 울림이 좀 있었어요. 자기를 모든 그러니까 과거 이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들었던 말들도 안 했다고 부인을 하고 부하들에게 다 책임을 미루는 걸 보면서 네. 일종의 어떤 분노 감정을 가졌다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거기서 저는 약간 이분한테서 살짝 박정훈 대령의 그러니까요. 그런 느낌도 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박정훈 대령 우리가 사실은 취재 편의점 처음에 문을 연 계기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박 대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일 보도를 하겠다. 그런 결심으로 임태훈 소장이랑 그다음에 김정민 변호사랑 같이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. 아 그랬구나. 몰랐습니다. 그분들이 저 투자는 안 했지만 사실상 동업자예요. 아니 왜냐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어떤 살아있는 상징이 됨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그 군내에 그렇죠. 긍정적인 이 최해병 사건, 그 최상병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어떻게 보면 그 이러한 스캔들의 첫 스타트를 끄는 거잖아요. 1호 사건이기도 하고 박정훈 대령은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인물인데 계엄 때 군인들도 박정훈 대령을 생각했다는 거지 않습니까? 항명죄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나를 항명죄로 처벌하라고 한 군인도 있었어요. 재판에서. 그렇죠. 그때 조성현 단장하고 같이 나온 딴 분이었는데 그 특전 대대장 맞아요. 그분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보고 컸냐? 우리가 좀 어른들이 그런 거 말씀하시잖아요. 누굴 보고 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근데 박정훈 대령을 보고 2년 동안 군인들이 이렇게 해왔던 것이 계엄을 막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 이렇게 떴다는 거지 않습니까? 박규범 기자님. 왜 못 들어가? 4명이서 한 명씩 들쳐갖고 나와라. 그리고 세 번째 통화에서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. 그러니까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.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말습관까지. 들어가란 말이야. 이 부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이제 윤석열 씨의 변호인들은 너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냐? 라고 취지로 반박을 한 거잖아요. 근데 부관 입장에서도 얼마나 또렷이 기억하겠어요. 그렇죠. 그때 계엄이라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4번이나 전화해서 얘기했던 상황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상황 그거를 저라도 근데 기억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상황들은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번이나 곱씹어 보잖아요. 그렇습니다. 내가 곱씹어 보고 싶지 않아도 꿈에도 나오고. 맞아요. 꿈에도 나오고. 꿈에도 나옵니다. 진짜 이런 게. 그러니까. 저도 지금 계엄 때 상황을 꿈으로 많이 꿔요. 아니 실제로.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잖아요. 저는 그 세월호 참사 때 벌써 몇 년입니까? 우리가 2014년이잖아요. 세월호가 10년도 넘었어요. 11년째인데 저는 그날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. 9시경에 이제 MBC의 전원구조 오보가 떴을 때 제가 그때는 정론관이에요. 본청이 1층에 있었어요. 기자실이. 제가 정론관에서 아침 회의하고 회사 회의 그 부장단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하러 들어가는데 텔레비전 보고 전원구조 됐네 이제 괜찮겠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 부관은 이걸 잊을 수가 없죠. 그리고 평생, 얼마 전 아닙니까? 죽을 때까지도 이거는 잊지 못할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. 우리 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, 최상목 막 이런 사람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그날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빙의 최상목 빙의 막 이러고 있는데
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, 사실. 그러니까요. 우리는 맨날 뭐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나오고 기억이 안 납니다. 막 이런 것만 봐가지고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게 네. 정상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누가 이런 네. 충격적인 일을 겪고 그걸 잊어버려요. 예,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제일 웃겼던 게 그쪽 저기 계엄 지시서 자기 이렇게 접어서 했다고 했는데 자기 안 빳빳한 보고. 줄- 안 보고 그냥 그런 거 줬다고.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줬다 줬다. 그랬잖아요. 아유 네. 진짜 그런 거짓말을 어디서. 예. 근데 충격적인 것은 네 번째 통화에서는 계엄을 2번, 3번 더 하면 된다. 예. 그러니까 얼마든지 계엄을 더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고 저는 이 오상배 부관의 이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. 그때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머릿속에 연상을 한 거예요. 자기들이 문짝을 뜯고 들어가서 총을 팡팡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막 엎드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? 예.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렇겠죠. 본회의장 안에 총소리가 나면 막 국회의원들이 막 그 의자 밑으로 숨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. 그런 장면이 떠올랐다. 제가 사실 그때 국회 밖에 있었거든요. 예. 그 울타리에서 예, 예.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. 제가 아는 이제 친구는 국회 안에 본관 거기에서 이제 네, 네. 스크럼 짜고 맡고 예, 예. 있었는데 이제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. 어. 어떻게 되고 있어 하는데 예, 막 예. 군인들이 오고 있어, 총 들고 있어, 밀릴 것 같아,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눴으니까 제가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. 이거 총을 이렇게 바닥이나 예. 위에다 다 쏘면은 예. 사람이 안 그래도 그렇죠. 예, 풀어질 예. 거잖아요. 예, 예.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끌어낼 수도 있겠구나.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그렇죠. 이런 군인들은 예. 오죽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근데 진짜 너무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계엄을 확실히 성공해야 되는 내란숙의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지금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죽게 생긴 거야. 예? 본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다. 본인 생사의 기로에 서 있지 무슨 국민이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입니까? 하여튼 그거는 이제 별건으로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빨리 당장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라도 총을 쏴서라도 도끼를 찍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서 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지 않도록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자기 권력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어쨌든 본인이 군을 투입시켰잖아요. 네. 그때 당시에 기자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기자들은 보통 그 저희가 본관 입구가 2층이잖아요. 네. 3층이 로텐도울이고 맞습니다. 그 로텐도울 앞에 공간 있잖아요. 네, 예. 거기 기자들이 사실 다 있었어요. 왜냐하면 다들 올라가 있으라고. 네. 그 남자 기자들이 좀 내려와 있었고 몇몇. 왜 그때 당시에 3층의 로텐도로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너무 공포스러웠다. 예, 오히려 안 보이니까 더 무서웠다. 예, 예. 그래서 지금 기자들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는 꼭 제가 그 이제 윤석열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 만났는데 아직까지는 네. 꼭 물어보고 싶어요. 사과하실 생각 없냐고. 없는 네. 것 같던데. 없는 것 같긴 해요. 뭐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겠죠. 네. 근데 꼭 사과를 좀 듣고 싶다 이 사람에게.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좀 예. 좀 씻겨져 나갈 것 같다. 아니 그런 어제 생각을 합니다. 휴정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. 시간이 안 맞아.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이거. 다 거짓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 오상배 그 부관이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잖아요. 계엄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? 그냥 배식 웃고 가잖아요. 저는 그 태도가 무슨 그 사이코패스들 그 예. 범죄자들 자기 지지자들 있는 데만 그러니까 힐끔힐끔 보고. 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그러니까. 이런 네. 것들은 전부 다 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법원이랑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에다가 네. 꼭 말을 하고 싶은 게 불안하니까요. 네. 반성도 안 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계속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원래 양형을 할 때는 범죄 이후의 정황, 네. 뭐 반성 여부 이런 거죠. 이런 것들도 양형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. 네. 윤석열은 지금 봐줄 만한 그 어떤 사유도 없어요. 양형에 있어서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형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 사형 선고해야 된다. 이건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밖에 예. 없어요. 예. 무기징역 그러니까 보통이면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고 뭔가 봐줄 만한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무기징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선택지가 기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. 기본 네. 빵은 사형.
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로망이 무기징역이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. 사형. 예. 아, 그렇죠. 그러려면은 뭔가 봐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무기징역을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게 지금 오히려 하나도 없고 윤석열은 지금 사형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에게 그 김 변호사님 오시면 이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. 어제 일요일이죠. 그 호소문 본인 예. 입장에서는 이제 호소문이라는 건데 전환길 뉴스에 나온 그 그러니까 말씀이시죠. A4 용지 한 장짜리로 입장을 내면서 오히려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.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십시오.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, 그 신념 다시 꺼내 주십시오.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. 다시 외쳐 주십시오.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합니다.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내란 선동 아닙니까, 변호사님? 그러게요. 내란 네. 선동으로 봐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문구고 저게 네. 어떻게 지금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일 수 있는지 네. 가관이에요. 그리고 저거는 보면은 한덕수가 되는 거를 전제로 쓴 것 같은 그렇죠. 오타도 그러니까, 있잖아요. 예. 김문수 후보를 어쩌고저쩌고.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네.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. 본인 미처 못 자백- 고쳤어. 자백이에요. 본인은 네. 본인이 한덕수 밀었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바꾼 건데 네. 참으로 참담해서 예. 역시 사형밖에 없어요. 이 사람은.